그걸 제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펀드를 고르는 기준은 있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수료가 높은 펀드는 대부분 리스크가 큰 펀드가 많아요. 그것은 공격적인 스타일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조금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주 쥐약 같은 거예요. 되게 안 좋아요. 만약에 1억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에 관점을 줘야 되냐면 이렇게 적립식 펀드를 하는 건 계속 유지를 하시고 모아진 1억은 일단은 종잣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익률을 아무리 높여도 사실은 자산이 별로 안 늘어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100% 수익 나봤자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억이 모아지면 1억에서 10%만 수익이 나도 1000만 원이거든요. 20% 수익 나면 2천만 원이죠. 사실은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자산을 불리기를 원하신 분들, 아직까지는 많지 않지만 자산을 불리기를 원하신 분들은 첫 번째 목표로 1억 만들기에 도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사기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식을 좀 좋아한다고 하면은 주식 우량주 한 몇 개, 한 4-5개 사가지고 한 5년 정도 그냥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도 좋단 말이죠. 그런데 소액으로 그냥 좀 모아놨다 써버리고 모아놨다 써버리고 그러면은 결국 자산은 뭐 10년, 20년, 30년 가도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1억 만들기에 도전하라. 그런데 1억을 만드는데 한 월 100만 원씩 만약에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한 7, 8년 걸립니다. 7, 8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7, 8년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좀 단축시켜야겠죠. 만약에 100만 원 넣는 것을 200만 원 높인다고 하면 4년 만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만 원 저축하던 사람이 갑자기 200만 원을 저축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투자형 상품을 조금 가미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을 1억을 빨리 만드는 방법은 저축 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죠. 수익률을 뭐 5%에서 10%, 10%에서 20%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투자형 상품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 같은 그런 쪽 투자형 상품에 넣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의 아주 달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펀드로 넣는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은 펀드는 투자 전문가,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증권사에서 한 15년 있었고 주식 투자를 한 지 한 25년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진짜 실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펀드 매니저는 그쪽의 전문가이고 우리나라의 펀드 매니저 숫자가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 뭐 유튜브 같은 데 여러 사람이 막 펀드 매니저인 척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펀드 매니저 자격을 가지고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은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나보다는 잘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 투자도 물론 하긴 하지만은 제가 투자하는 보다 더 많은 자산을 사실 펀드에 투자합니다. 저는. 그리고 펀드에 투자하는 점은 하면 좋은 점이 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주식에 너무 올인하면은 제 일을 못하고 주식 시세 보느라고 사실은 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한테 내 돈을 맡겨놓고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내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 월급 수준을 높여가는 거, 내 월 수익을 높여가는 게 저는 사실 자산을 더 불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조금 빨리 1억 원을 만들려면은 투자형 상품의 비중은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무작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좀 그 성향 차이도 있고 그런데 100 나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그 저기 경제 전문가가 좀 말한 그런 내용인데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 뺀 금액을 투자 비중으로 설정하자.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40이라고 하면은 100에서 40을 뺀 60%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적금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형 상품 비중을 어느 정도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기 100에서 자기 나이를 한번 빼가지고 그 뺀 그 수치만큼 내가 이제 펀드 같은 데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기준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펀드를 고르는 기준은 있습니다. 좋은 펀드를 고르는 기준은 모든 사람한테 수익률 높은 펀드가 좋은 펀드가 아닙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깨지면 크게 깨질 수도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도 네 가지 기준, 펀드를 좋은 펀드, 나한테 좋은 펀드를 고르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험 등급이에요. 그 펀드마다 위험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그래서 내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랬을 때는 1등급, 2등급 펀드가 좋고요. 그게 펀드마다 그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좋고, 나는 조금 크게 깨지는 거 싫다, 위험 회피형이다 그러면은 펀드 등급이 5등급, 6등급 이쪽이 자기한테 맞는 펀드입니다. 그러면은 5등급, 6등급은 아무래도 주식 비중이 적으니까 수익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쪽 수익률이 좋고요. 주식 비중이 많은 것은 엄청나게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시장이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위험 등급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투자 성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조금 공격형 스타일이다, 위험 선호형이다 그럴 때는 주식 비중이 많은 주식형 펀드. 나는 조금 손해가 많이 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채권 혼합형이나 채권형 펀드, 좀 채권 비중이 많은 펀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펀드의 규모로 봤을 때 규모가 너무 큰 것은 또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0억 이상 정도 되는 거, 펀드 규모가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너무 적은 펀드 100억 이하인 펀드도 있거든요. 그런 게 보면은 막 신문 같은 데 보면 막 수익률 많은 것처럼 쉬되는데, 펀드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은 위험 관리할 때 굉장히 펀드 매니저가 곤란하기 때문에 많이 깨질 때도 크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 평가사에 보면은 펀드 등급을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모르면 그냥 펀드 판매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태극마크 5개로 표시하는 데도 있고요, 별표 5개로 표시한 것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태극마크 최소한 3개 이상인 거, 이런 것들, 별표로 표시했던 별표가 3개 이상인 거, 어떤 것은 별표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의 그 평가 등급을 한번 확인해 보고 펀드를 가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좋은 펀드를 무조건 수익률 좋은 펀드가 좋은 펀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펀드가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수수료가 높은 펀드는 대부분 리스크가 큰 펀드가 많아요. 그것은 공격적인 스타일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조금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주 쥐약 같은 거예요. 되게 안 좋아요. 특히 시장이 나쁠 때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은 펀드도 뭐 20% 손실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펀드보다는 자기 투자 스타일에 맞는, 자기 성향이 맞는 펀드, 그다음 위험 등급에 자기가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식형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데가 은행입니다. 증권사보다 비중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은행 고객이 사실 증권사 고객보다 더 보수적이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해 본 게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증권사보다 은행이 주식형 펀드를 더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비율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연령대별로 한 것은, 이것은 투자형 상품과 그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제가 그 투자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만약 30세라고 하면은 투자 비중을 100에서 30세를 뺀 70%. 그러니까 내 자산이 100만 원이면은 한 70만 원 정도는 투자형 상품, 그다음 30만 원 정도는 저축형 상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장주 펀드 30만 원, 가치주 펀드 20만 원, 원자재 펀드 20만 원, 그리고 그게 70%거든요. 투자형 상품 70%. 그다음 정기적금은 이제 저축형 상품 안전자산이죠. 그게 30만 원.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 만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펀드의 펀드는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의 그 펀드보다는 성격이 다른 걸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성장주 펀드가 잘 갈 때는 가치주 펀드가 좀 잘 안 갈 때가 있고요. 성장주 펀드가 좀 안 좋을 때는 가치주 펀드가 잘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원자재 펀드는 사실은 실물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뭐 원유나 뭐 농산물이나 이런 실물에 투자하는 건데, 인플레가 되면 사실 그런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물가 상승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원자재 펀드가 그때 수익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펀드를 가입하면은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기적금은 비과세된 ISA로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30대는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70%, 30세에는 좀 많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저축형 상품 안전자산은 좀 30%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는 제가 ETF 중심으로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요. 대표 지수 ETF, 섹터 지수 ETF, 고배당 ETF, 그다음 정기적금인데 이 ETF에 한 60만 원, 40세면은 투자 비중이 100에서 40배 60% 정도 되겠죠. 60%를 각각 20만 원씩 해가지고 ETF에 성격이 다른 ETF에 넣고요. 나머지 40만 원 정기적금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지수 ETF나 고배당 ETF는 다른 액티브 펀드보다 공격적인 펀드보다 변동성이 적어서 큰 손실이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손실이 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50대다. 50대는 50% 정도 투자형 상품에 넣고 50%는 저축형 상품에 넣으면 되는 건데 인덱스 펀드와 TDF 펀드로 각각 25만 원씩 50%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수익률하고 똑같이 가니까 크게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크게 리스크한 편은 아니고 좀 패시브에 가깝고, TDF 펀드라는 것은 자산 배분형 펀드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는 펀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TDF 펀드로 가입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 주가가 3,300까지 갔다가 2,1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때 거기까지 떨어졌는데도 원금 손실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나이 대비해서 조금 채권의 비중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주식이 많이 손해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비중이 좀 많아서 원금 손실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주식형 펀드는 손실이 꽤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TDF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하락장에서 좀 더 적게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안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채권형 펀드는 좀 주식의 0%입니다. 채권형 펀드는. 그래서 이 펀드는 주식이 없으니까 일단 안전할 거고, 그리고 채권형 펀드는 금리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기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채권형 펀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기 적금에 넣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조금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것도 약간 좀 패시브한 조금 보수적인 투자 방식이고요. 그다음 채권형 펀드나 정기 적금은 주식이 없는 거니까 좀 안전한 거. 그래서 패시브 전략과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좀 결합한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연령대별로 세 가지 그 투자 세팅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금액 비중을 좀 조절해서 참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 상담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에 맞게 이거보다 좀 다르게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냥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이 주는 추천 펀드를 그냥 막연하게 가입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상품을 세팅해서 적립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자산을 1억까지 종잣돈을 10,000원 되는 굉장히 적절한데 거기서 레벨업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아무래도 수익률이 그렇게 크다고 해도 아직 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자산으로 볼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종잣돈이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이제 주식 조금 업종 대표주 중심의 1등주를 좀 오래 장기 투자하는 방식, 여기서 이제 자산이 한번 레벨업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에 관점을 줘야 되냐면 이렇게 적립식 펀드로 하는 건 계속 유지를 하시고 모아진 1억은 진짜 괜찮은 자산, 저평가된 부동산이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고요. 또 업종 대표 중에서 저평가된 주식이 있다면 그런 것을 부동산은 사시면 될 거고 사셔서 나중에 차익 내서 파시면 될 거고, 주식도 샀다 팔았다 자주 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 저평가된 우량주 사가지고 5년 10년 가져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괜찮은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잣돈 마음에 이제 끝났다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레벨이 저는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종잣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적금이나 펀드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좀 중심을 두시고,
종잣돈이 마련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이나 좀 주식 투자에 좀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의식주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잖아요. 특히나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없었을 때 그 박탈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올라가면은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죠. 만약에 주택 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그러면 5억이 10%하면 1억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금 금리 10% 올라가는 거하고 집값 10% 올라가는 건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반대로 깨지는 것도 엄청 크죠. 만약에 주식 투자도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더 그것보다 더 먼저라는 것은 자기 집 마련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점에 종잣돈을 마련하는 시점에 주식시장이 좋고 부동산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뭐 주식을 먼저 할 수도 있겠죠. 조금 그 위험 관리를 해가면서. 그런데 저라면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정책장으로 대출하는 금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 시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그게 넘어가지고 사실 그런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거든요. 1%대 2%대 대출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종잣돈 마련한 시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 세대고 청년 세대들은 그런 시점에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책적인 상황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요? 재테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에도 근무를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 증권사 직원들 중에서 오래된 분들 중에서 집 없으신 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물론 크게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시세표만 보면서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많이 깨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 트레이딩 하는 거 보면은 제 자산도 많이 깨먹었거든요. 그런데 자주 매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좋은 정보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 따라가다가 물론 수익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증권사를 그만두고 저 혼자서 아주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하다 보니까 깨지는 것도 좀 적게 깨지고 수익도 상대적으로도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처럼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증권사 근무 경력도 있는데 그렇게 투자 수익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저 경우 보면은 짧게 말고 단기 말고 한 10년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펀드 수익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주식 투자를 못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못하는 정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저는 펀드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펀드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을 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부동산만 먼저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부동산 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그 종잣돈 또 다시 2억 만들어야죠. 만들어가면서 이제 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마다 이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부동산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저는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